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은 남북국 시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국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남북국 시대 한번 해볼게요. 삼국시대 복습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시대 역사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삼국은 기원전 1세기경에 건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백제라고 했죠. 몇 세기입니까? 네, 4세기. 어느 왕이죠? 근초고왕. 북쪽은 고구려를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마한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고구려고요. 고구려는 어느 왕 몇 세기 때 전성기죠? 네,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북쪽으로는 영토를 광북까지 넓히고 남쪽 영토는 장남까지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광개토대왕비를 세우게 되죠. 신라는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라인데요. 몇 세기 어느 왕 때죠? 네, 6세기 진흥왕. 대가야를 정복하고 진흥왕 순수비도 세우고 화랑도를 만들어서 통일을 이룩하는데 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삼국 통일은 바로 7세기 신라가 하게 되죠. 7세기니까 600 몇 년입니다. 통일 신라라고 하게 됩니다. 삼국이 건국했을 때부터 통일될 때까지의 큰 흐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삼국시대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고구려 보시면은요. 주몽이 세웠고요. 전성기 때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화 특징은 아주 힘찬 문화라고 했습니다. 고구려는 산지가 많아서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다 했죠. 백제는 누가 세웠죠? 네, 온조가 세웠습니다. 백제 전성기 때는 근초고왕. 백제 문화는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죠. 자, 신라는 박역거세가 세우고요. 전성기 때는 진흥왕. 신라 문화의 특징은 아주 소박하다라고 했습니다. 문화 전파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 승려 담징이 일본에 불교 문화를 전파하고 호류사의 벽화도 그려주죠. 그리고 신라는 일본에 배와 저수지 만드는 기술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아직기 왕이 불교를 전파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삼국시대에 대한 것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국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옷은 긴 저고리,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렇게 입었고요. 귀족들은 고운 배나 비단, 그리고 백성은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 먹었어요? 귀족들은 쌀밥, 백성들은 조, 콩, 보리 등을 섞은 잡곡밥을 먹었고요. 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네, 간장과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고 소금에 절인 김치를 먹었다. 이때는 아직 고추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요즘 한국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은 빨간색 고춧가루가 들어간 그런 김치는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에 살았습니까? 귀족들은 창고가 딸린 넓은 기와집에 살았고요.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았어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도 여러분 큰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남북국 시대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백제 멸망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걸까 했어요. 지금 7세기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그 이후의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책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통일신라가 요만큼이고요. 그 위로 이만큼이 발해였어요. 발해. 발해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인데요. 고구려 사람들이 나 고구려 사람으로 사는 거 너무 좋았는데 지금 고구려를 되찾아야 해 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운 게 발해예요. 그래서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발해가 있는데 땅을 자세히 보니까 발해가 통일신라보다 더 땅이 넓어요. 그쵸?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말을 안 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보다는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신라가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다 했습니다. 삼국시대는 한강 유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한강 유역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전성기가 어느 나라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아주 무역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문물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 영토까지 진출을 하게 됐어요. 요게 6세기 진흥왕 때 삼국의 지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까지 올라가서 고구려 영토까지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면서 신라가 말 그대로 조그맣게 이 남쪽에 있던 신라였는데 힘이 점점 커지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부터예요.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신라가 이제 막 기운을 잡았어요. 그리고 삼국 통일 이전에,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신라는 이렇게 막 승승장구, 기분 좋아. 우리 또 이겼어. 또 이겼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면은요. 이때 중국은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지금 아까 똑같은 지도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고구려 영토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가야까지 먹었을 요때 중국의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 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지금 이 신라가 계속 고구려 영토를 더 조금씩 더 많이 먹으려고 오는데 그걸 대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나라라는 큰 나라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113만 명이 야, 싸우자 하면서 고구려로 온 거예요. 고구려는 너무 정신이 없겠죠. 왜냐하면 신라도 지금 고구려 영토를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113만 명이 온다고? 저기 먼저 막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라고 하는데요. 612년이니까 7세기 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612년 7세기 초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영토 전쟁, 이거를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살수대첩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 한번 보세요. 요때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을지문덕 장군이 고구려 국경에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잘 보면서 이 소 가죽을 이어가지고 강물을 막아요. 근데 수나라 사람들은 그게 원래 강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물이 안 지나가니까.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나라 대군이 113만 대군이 쭉 이렇게 강물인 줄 모르고 말을 타고 막 들어올 때 을지문덕 장군이 소가죽을 터뜨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딱 터뜨리니까 갑자기 강물이 확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30만 명의 군대에서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갔다라는 정말로 대승을 거둡니다. 큰 승리를 하게 돼요. 이런 을지문덕 장군의 꽤 정말 지혜 때문에 덕분에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영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여러분 살수대첩 하면 고구려와 수나라가 영토 전쟁을 한 거다. 그리고 612년 7세기 초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까지 모두 다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물론 살수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과 사람들과 그리고 물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고 나면 이기는 나라도 지는 나라도 모두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조금 국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영토가 탐이 나서 쳐들어왔다가 많은 군사를 잃고 돌아갔어요. 자, 살수대첩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고구려를 욕심냈던 수나라 살수대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발생 중국의 어느 나라? 네, 수나라. 살수대첩할 때 이 수나라가 이 나라 이름이 아니고 살수라는 그 지역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살수대첩 수나라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겠죠. 자, 고구려 장군 이름 뭐라고 했어요? 을지문덕 장군. 어디에서? 살수, 청천강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강물 있잖아요. 그 청천강을 살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살수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해서 살수대첩이라고 불러요. 수나라 30만 대군 유인작전으로 몰살당하고요. 겨우 2,700명만 돌아갔다. 그 영향으로 수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수나라 국력은 엄청 약해집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고 그 옛날에 30만 명이 전쟁에 동원이 됐다고 하면 너무너무 큰 전쟁이죠. 근데 돌아간 사람은 2,700명이면 1%인가요? 그죠? 네. 그 정도만 살아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어요. 괜히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만 다 죽었잖아. 이렇게 불만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국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멸망한 수나라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살수대첩의 결과와 영향까지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을지문덕 장군은 어떻게 30만 대군을 물리쳤을까? 을지문덕 장군의 지략이죠, 지략. 꽤. 네. 이거를 정말로 고구려는 그렇게 많은 군사가 없었는데 진짜 힘과 힘으로 붙었으면 고구려가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살수 지역, 청천강 유역을 분명히 지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강물을 막아서 강인 줄 모르게 하고 수나라 군대가 강물 지역에 많이 있을 때 강물을 터뜨리자라고 하는 그 꾀가 없었다면 고구려가 승리하기 힘든 전쟁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쳐들어온 당나라. 이제 당나라가 수나라 다음에 생긴 나라잖아요. 그 당나라도 또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구려가 뭔가 탐이 났나 봐요. 지금 요 자리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안시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 안시성으로 쳐들어오는데 이게 645년. 살수대첩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했죠? 612년입니다. 612년 7세기 초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수나라 다음에 세워진 당나라가 7세기 중엽 645년에
안시성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안시성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안시성 싸움 한번 살펴볼게요. 당나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645년 안시성에서 고구려 군사하고 당나라 군사가 부딪히고 고구려 군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꾸 여기 국경 근처를 야, 우리랑 싸우자, 싸우자 이렇게 여러 차례 왔는데 그 중에서 조금 크게 큰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여기서 고구려 군사가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더 나중입니다. 여러분 순서 기억하세요. 살수대첩이 7세기 초, 안시성 싸움이 7세기 중엽입니다. 이 안시성 싸움은 645년 언제 중국의 어느 나라? 네, 당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고요. 그 결과 당나라는 고구려 여러 성을 점령하고 안시성까지 공격을 하는데 성주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게 된다. 안시성도 당나라에 넘어갈 뻔했는데 끝까지 지켜낸 거죠. 그 영향으로 고구려는 계속되는 전쟁에 국력이 약해지게 돼요. 전쟁은 이기는 나라도 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전쟁을 왜 자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고구려가 살수대첩했죠. 또 여기 당나라가 여러 성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조금 큰 전쟁이 안시성 싸움인데 이겼지만 이때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이 경쟁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고구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신라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이죠. 그죠? 삼국이 경쟁하는데 고구려가 힘이 없어졌어요. 이쪽으로 중국하고 싸운다고 힘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굳센 정신력과 용맹성. 고구려 사람들은 아주 씩씩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시성이 조금 지형이 험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과 성을 활용한 전술 덕분에 안시성에서는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큰 전투로 국력이 약해진 고구려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삼국 건국했고 백제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를 지나서 요때 살수대첩으로 신라는 막 전성기를 맞이해서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 고구려는 큰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안시성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을 겪으면서 국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신라하고 싸울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국 통일 전 고구려와 백제의 상황 한번 보시면은요. 고구려는 중국과의 영토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백제는 신라의 배신당해서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는데 네, 신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둘이 친구 맺었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5세기는 고구려가 제일 힘이 세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힘이 세져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맺었었죠. 그게 나제 동맹이잖아요. 신라의 라, 백제의 제.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서로 힘을 합쳐서 고구려한테 우리가 고구려한테 대항하자, 고구려한테 맞서 싸우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니까 백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신라의 배신을 당해서 백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는 신라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신라를 공격해요. 하지만 이때 신라는 고구려가 무서워서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백제에 요청을 하던 그때의 신라가 아닙니다. 힘이 많이 세졌죠. 그러니까 백제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지만 신라의 좀 역부족, 부족 힘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7세기 삼국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 한번 볼게요. 요때 십자 외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십자로 친해졌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는 백제하고 신라가 나제 동맹으로 친했었는데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면서 백제가 그 배신당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신라는 이쪽, 네, 멀리 중국과 친해집니다.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세워지는 당나라하고 친해지고요. 백제가 고구려하고 힘을 모으죠. 그리고 고구려는 그 위쪽에 있는 돌궐족, 그리고 일본, 요렇게 가로로 친하고 세로로 친한 요런 형태의 외교가 됩니다. 7세기 삼국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십자 외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신라하고 백제 나제 동맹이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십자 외교에서 보신 것처럼 신라는 당나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국 시대의 한강 유역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해요. 근데 백제는 배신했으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자 할 수 없고요. 고구려도 계속 자기가 공격해서 영토를 뺏었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친하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백제하고 고구려가 서로 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친해지자 할 나라는 저 바다 건너 당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라, 당나라의 당 해서 나당 연합군을 만들게 돼요.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손잡고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나당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았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요맘때쯤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백제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멸망을 한 게 아니고 신라하고 싸움에서 져서 멸망을 합니다. 백제의 계백장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백제 계백 장군이 660년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져서 사비성이 무너지죠. 백제의 수도가 함락되면서 신라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황산벌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백제가 신라를 계속 찌끈찌끈씩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이때는 예전의 신라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힘이 세졌어요. 화랑도도 있고 가야도 먹었고 그래서 가야에서 유명한 장군들도 신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아주 용맹한 화랑도들도 있고 해서 옛날에 그 힘없던 신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가 함부로 이렇게 막 쉽게 싸움을 걸고 쉽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는 힘이 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산벌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나라를 뺏기게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백 장군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가족들을 다 죽이고 전투에 나갔다고 하죠. 내가 죽을 각오로 전투에 나가겠다. 나는 이 전투에서 꼭 내 나라를 되찾겠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 라는 마음으로 전투에 나갔는데 이 전투에서 결국은 지는 바람에 나라를 뺏기게 되죠. 계백장군도 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황산벌 전투가 몇 년이라고요? 660년입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고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돼요. 백제의 장군은 계백 장군이 최고 장군으로 나섰고 이때 신라만 한 게 아니라 나당 연합군이 같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신라 측에서는 김유신 장군, 나당 연합군의 최고 대장이 김유신 장군이었는데 김유신 장군은 가야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신라가 가야를 먹으면서 신라의 장군이 된 거죠. 자, 이때 김유신과 계백의 전투에서 김유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황산벌 전투는 신라와 백제와의 전투,
신라의 승리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된다. 그리고 660년 김유신, 개백 요거까지 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끈 관창 김유신 장군 한번 볼게요. 황산벌 전투 초반에는 4번 연속 백제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개백 장군도 죽을 각오로 싸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장군들에게. 그리고 그 개백 장군이 죽을 각오로 이 전쟁에 나섰다는 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군은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왔어. 우리도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4번 연속 백제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에는 화랑관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랑이니까 어리죠. 나이가 어리고 아주 소년입니다. 10대. 네, 10대 소년인데 화랑관창이 잡히게 돼요. 백제 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제군에서 보니까 너무 애기인 거죠. 관창을 잡고 보니까 너무 애기라서 어휴 너도 전쟁에 나왔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풀어줄게 하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화랑도는 임전무태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화랑의 정신이 있는데 너는 화랑이면서 어떻게 풀어준다고 돌아왔느냐? 다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랑관창이 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전투에 나갔는데 또 잡히죠. 그래서 이제 백제에서 아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화랑관창의 목을 베어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어린애까지 전투할 만큼 니네 그렇게 군대가 없니? 군인이 없니? 이러면서 또 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살려보냈는데 또 왔으니까 이번에는 목을 보낸다. 이러면서 화랑관창의 목을 베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말에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신라군이 화랑관창을 목을 베서 돌려보냈다고 이러면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김유신 장군의 지휘 아래 다 같이 막 그 어린 관창이 죽은 것을 보고 막 신라군들이 분하다 이번에는 이겨야 돼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김유신 장군의 지휘 아래 신라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당하게 되죠. 그래서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끈 관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백 장군이 처음에는 놀라운 기세로 무서운 기세로 신라를 앞질렀으나 결국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에 이 관창이 제 역할을 다 하게 되면서 목숨을 잃으면서 제 역할을 다 하게 되면서 신라군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게 되고 그 분노 화가 난 어린 관창을 죽였다고 여기에서 분노한 신라군들을 김유신 장군이 잘 이끌어서 사비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황산벌 전투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신라는 김유신 장군의 지략 그리고 화랑관창의 역할에 힘입어 백제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이게 황산벌 전투의 의의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신라, 고구려, 백제 상황들 잘 기억하시고요. 고구려는 중국과 여러 번의 전투, 백제는 신라와 의 전투를 통해서 국력이 쇠했다. 국력이 아주 약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백제가 결국 멸망하게 된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